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지하수 세션 자장을 맡은 강원대 지질학과 이진영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와중에 주제 발표와 토론을 위해 참석해 주신 전문가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울러 본 지하수 세션을 마련해 주신 춘천국제물포럼 조직위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지하수 세션은 주제를 기후변화 시대의 지하수 가치 제고로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 세 분의 전문가께서 기후변화 시대의 지하수 가치, 그리고 농업용 지하수의 경제적 가치 평가, 또한 미래 수자원으로서의 지하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네 분의 지하수 전문가께서 심층적인 토론도 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연사이신 강원대학교 지질학과 김희정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강원대학교 김희정입니다. 저는 기후위기 시대의 지하수 가치 제고와 활용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적 물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하수 확보 및 활용의 중요성,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하는 국내외 지하수 활용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외 지하수 자원의 가치 제고를 위해서 어떠한 정책 방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전 세계 기온이 상승한 것은 주지 사실입니다. 1910년과 2000년대 사이에 평균 기온에 비해서 2010년대에는 모든 오세아니아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섭씨 1도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온실가스 대기 온도도 대기 농도도 1750년 이후로 인간의 인위적인 활동에 의해서 증가하였고, 대기 중 농도도 적어도 지난 80만 년 동안 전례 없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산화탄소의 대기 농도는 1960년대 이후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요. 1960년대 약 317 ppm인 이산화탄소의 농도의 수치가 지금 2020년 작년에 414 ppm으로 1.3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후변화 현상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최근 30년간, 91년부터 20년까지 연평균 기온이 가장 기후변화를 관측한 1910년부터 1940년 가장 오래된 30년간의 기온에 비해서 1.6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한 해 중 가장 추운 겨울도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일이 점점 드물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배출된 온실가스의 총량이 7억 2,760만 톤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 한국인이 평균 연간 온실가스의 생산량은 13.5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 저희 10월 IPCC에서 승인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 보고서에도 지구 평균의 온도 상승률을 1.5도 이내로 억제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BAU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205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탄소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후변화에 따른 이 기후변화가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고, 그리고 지하수의 취약성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연간 강수량의 편차가 더욱 심화돼서 극단적으로 비가 적게 오고 또 비가 많이 오는 극한 강수가 지속되면서 이제 심각한 물 부족이 발생할 수 있어서 사회 시스템이 붕괴가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기후변화로 또 홍수 아니면 극한 가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좀 더 안전하고 깨끗한 청정 지하수의 수원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가뭄이 발생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대책으로 지하수의 개발을 무분별하게 난개발을 했는데 또 체계적인 관리를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기후변화에 의한 또 극한 홍수 및 가뭄의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서 근원적인 대책이 또 필요합니다. 수질의 문제에 있어서도 기후 변화에 의해서 수온 및 수량의 변화가 이제 수질 악화를 야기시킬 수 있고요. 특히 지하수 안전성에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기후 변화 적응을 위한 지하수 확보 및 활용입니다. 기후 변화 시대에 지하수의 중요성은 다시 말하면 입이 아프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지하수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우선은 전 세계적으로 물 사용량이 100년간 600% 이상 증가했습니다. 연 1.8% 정도 증가해왔다고 논문에서 발표를 하고 있고요. 2050년까지 전 세계 물 수요는 더 20에서 30%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물 부족은 계속 심각해질 건데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하천에서 치수율이 높아서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이 들 경우에 물 부족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서 지하수가 염수화 진행이 돼서 수질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요. 또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서 담수원이 주가 눈인 곳에서도 사용 가능한 물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는 우리가 물은 지표면에 70% 이상이 물로 덮여 있지만 그중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사용 가능한 1% 물 중에 99%가 지하수로 그 지하수의 지속 가능한 관리가 계속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후 변화와 대응에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완화와 적응의 방안을 추구해야 되는데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은 이와 같이 완화와 적응이 있습니다. 이 기후 변화의 주된 원인이 지구 온난화를 유발시키는 온실가스 발생원을 감소시키거나 흡수원을 확충하는 등 완화하는 방안을 채택해서 대응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실제로 일어나고 있거나 일어날 것을 예상하는 기후 자극 또는 기후 자극의 효과에 대응한 자연 인간 시스템의 조절 작용, 기후 변화의 결과로 발생하는 이런 것을 새로운 기회로 삼고 또 행동하는 과정을 포괄하는 게 기후 변화의 적응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하수를 활용해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완화의 방안으로는 지열 히트 펌프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지열 히트 펌프란 지하에 100m에서 150m 깊이의 지열을 이용해서 건축물의 냉난방을 온수 공급을 이용하는 지열 히트 펌프, 지열 에너지 보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것은 지하수의 온도가 연중 한 14도 정도로 안정하다는 것을 사용해서 여름철에는 아주 차가운 냉방 운동을 할 수 있고요. 겨울철에는 14도 온도 굉장히 따뜻하기 때문에 난방 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열 히트펌프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동향을 살펴보면 2004년에 신재생 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이 발효된 이후에 지열 낭만 보급이 확산이 될 때 이 지열 히트펌프를 장려하였고요. 또 2020년 저탄소 신재생 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서 재생 에너지 3020 계획이 있습니다.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을 20%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또 공공기관에 신재생의 에너지를 설치를 의무화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2020년에 30% 이상, 또 2030년에는 최대 비율인 40% 이상을 적용한다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로 에너지 건물 인증제를 도입해서 2020년부터는 1 큐빅미터 1000 큐빅미터 이상 공공 건축물에는 이런 제로 에너지 건축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국외는 EU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2009년에 화석 에너지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EU 재생 에너지 지침을 제정해서 열 공급, 냉난방, 재생 에너지 보급 목표를 수립하고 하고 있고요. 또 2018년 12월에는 EU 레드 시행을 해가지고 그 냉난방 부분에서 화석 연료의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 에너지를 이용하는 비중을 매년 1.3%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또 재생 열 에너지
에너지 방법을 근거해서 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열 공급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여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열차액 지원 제도를 시행하여서 그런 화석 연료를 대량 소비하는 그런 기업 또 공공 부분에서 그런 부분 비거주용 건물에 우선 적용하여서 하고 있고요. 또 2014년에는 시행의 2단계인데 주거용 건물까지 확대하여서 그런 이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외 히트펌프의 활용 현황을 보면 미국과 중국 또 국내에는 청주대학교와 또 김포의 아파트에서도 지하수를 활용한 그런 히트펌프를 활용해서 지하수를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방안 중에 인공 함양이 있습니다. 인공 함양은 대수층의 물을 인위적으로 주입해서 일반적인 자연 상태보다 지하수의 함양 속도를 증가시켜서 그 지하수량을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김영수와 함세영 님이 2003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 함양의 목적은 우선 수질 개선과 또 지하수유 회복, 또 지하수 오염원의 제거, 관계 용수의 개선, 지하수 염수화 방지, 지하 저장, 기타 목적들이 있는데 특히 이런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방안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이 이제 인공 함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국내외 지하수 활용 현황에서 인공 함양을 보면 국내는 강변 여과 방식으로 이용한 치수가 수행되는 그런 창원 대산면 과 북면 지역에서 용수의 공급 사례가 있고요. 또 우리 강원도 속초 쌍천 하류부에 설치된 지하댐을 활용해서 그런 방식이 우리의 인공 함양의 대표적인 경우로 들 수 있습니다. 국외도 이 인공 함양을 통해서 이제 이런 용수 이용 측면이 아니라 지하수의 추결을 이용해서 이러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거나 또 지반 침하 방지의 목적으로도 활용하고 있고요. 중동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기본적으로 물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또 이런 증발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갈수기의 용수를 이용을 목적에서 인공 함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상하이도 지하에 2,000만 톤의 물을 주입하고 하절기에는 1,500만 톤의 물을 양수하에 쓰고 있는데 또 이런 과정에서 지하수가 오염될 수 있는 그 문제점은 또 야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19세기부터 라인강을 따라서 충적층에서 강변 여가 방식을 통해서 지하수 유도 함양을 실시하여서 예전부터 이런 인공 함양에 대해서 하고 있는 국외 대표 국가입니다. 또 이제 국외 지하댐에 관련되는 사례를 보면 이런 중국, 일본 그리고 인도, 에티오피아 같은 나라에서 국외 지하댐을 설치하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후 변화에 적응을 위한 방안 중에 하나가 유출 지하수 활용입니다. 유출 지하수라고 함은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곳에 그러니까 지하철 역사나 터널 등의 지하 시설물 또는 대형 건축물 굴착으로 인해서 준공에 유출되는 지하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하수법에는 이런 유출 지하수가 발생을 하면 이런 감소 대책 및 이용 계획에 대해서 신고를 해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2020년 기준에 이용 계획을 신고하라 했더니 신고가 되게 미미하고 또 이용 계획 중에 대부분이 좀 하천 유지를 위한 용수로 활용하고 있지 이 유출 지하수를 긍정적으로 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는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국외도 좀 비슷한 경향이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하천 정화에 이용을 하고 있고 또 그를 통해서 수질 개선을 하고 있다라고도 하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유출 지하수로 세차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오히려 유출 지하수 활용에 있어서는 해외보다 우리나라가 더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찾으면서 자료를 찾아보면서 느꼈는데요. 대전 역사 같은 경우에는 좀 외국 사례와 비슷하게 물 청소나 하천, 인공 폭포 등을 하고 있지만 부산 역사 같은 경우에는 이 유출 지하수를 이용해서 냉난방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있고 또 공원 또 도시 열섬 저감용으로도 활용하고 있어서 이 모범 사례로 선정된 곳이라고 합니다. 또한 서울시 중량구에 엠코 빌딩이 있는데 이곳은 유출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활용 후에 다시 또 지하로 재투입해서 하는 인공 함양을 또 실시하고 있고요. 또 2011년 말에
경우에는 KT 그 전화국 같은 경우에는 그 노후화된 냉온수 그 시스템을 유출된 지하수로 활용해서 이런 하고 냉난방을 하여서 그 기존의 그런 에너지 그 비용을 80% 절감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서울특별시는 2021년 6월에 유출 지하수 그 활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서 이런 각자 이제 이 유지 관리에 유출 지하수 관리의 유지 관리 및 절차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이 방안 중에 하나가 지하수와 또 지표수를 연계한 그 통합수자원의 활용을 해서 스마트팜과 스마트 양식장의 활용입니다. 특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런 최근 가뭄의 빈도가 계속 증가함으로써 기존 그 지표수 중심의 그 물관리 정책에서 이제 지하수와 지표수가 연계해서 이 지하수의 소스를 좀 더 확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좀 너무 또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지하 수위 저하 등 지하수 장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용할 때 다각면의 지하수를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좀 그런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 또한 함께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국외 지하수 자원의 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국외 물관리 동향을 살펴보면 유엔에서 2030 지속 가능한 발전 의제 SDG를 채택을 하고 그 중에 그 17개 중에 최종 목표 중에 목표 6은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가용성 그리고 지속 가능한 관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레임으로 물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한 통합 접근 방법을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나라가 이런 물 통합 관리를 위한 법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고 판단하여서 이제 이 접근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외 물관리 동향을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물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수자원 관련 대형 사업의 시행이 또 필요가 되고 또 이제 미국 국가물위원회에서 이제 그런 이 통합 운영 지침이 내려와서 에너지 정책법, 에너지 및 수자원 통합에서 에너지, 물 그런 넥서스 관심을 가진 그런 자료들을 수집하고 또 법제를 개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스마트하게 물 관리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호주는 잦은 가뭄과 가뭄으로 인해서 이제 물 절약을 생활화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물 효율 라벨을 도입을 하고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4차 산업을 물 산업에 도입해서 이제 스마트하게 그런 물 관리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물관리 기본법을 14년에 제정하고 이제 시행하고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기후변화 법을 제정을 통해서 이제 기반 시설 그리고 환경, 사회, 경제 정책을 통합하는 이제 그런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영국 환경청은 또 물관리 전략 및 계획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또 각 부처별로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한 물관리 정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지하수 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동안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년 빈도의 가뭄 시 강수량을 적용해서 지하수의 함양량을 평가한 후에 이제 개발이 가능량을 산정을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런 개발의 위주였다면요. 근데 이제는 기후 변화와 이제 과학 지식의 한계가 있고 또 지하수의 적절한 이용량에 대한 목표 수립과 이행에 이런 개발로서는 어려움이 있으니 이런 이제 그런 지하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개발보다는 지속 가능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하수의 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저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지하수 자원의 효율적 관리가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지하수 저장 능력을 확대하고 인공 함양 등 그런 것들로 확대를 하고 또 지하수와 지표수와 지하수의 연계 관리를 해야 물 통합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지하수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재원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하수의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지하수법이 있지만 지하수법도 조금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이 지하수 이용 부담금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지하수 이용 부담금에 대한 현실적인 그런
반영도 해야 될 거, 금액에 대한 현실적인 반영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역의 지표수, 지하수 통합 관리 능력을 개발 확대하고 또 지하수의 기후 변화, 영향, 적응, 분석 그런 것들의 이해력을 향상시켜서 또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지하수의 가치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사실 지금까지의 지하수에 관한 인식은 뭐 지하수 오염 그래서 부정적인 언어들이 그런 키워드가 많이 지하수에 붙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제는 지하 안반에 청정 지하수 여과된 그런 식으로 좀 시민들에게 좀 그런 시민 환경 교육이나 그런 것들을 또 연대를 통해서 그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선진화 정책을 추구하면 지하수의 가치가 제고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계속 우리 발제를 들 텐데요. 그 농업용 지하수 자원의 경제적 가치 평가 사례, 뉴질랜드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 제목으로 우리 송성호 그 한국농어축공사 지하수 지실 부장님께서 발표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농어축공사에 근무하는 송성호라고 합니다. 잠시 전에 강원대학교 김희정 교수님께서 이제 지하수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물의 가치를 판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지표수인 경우는 이제 수돗물값과 관련돼서 사실은 많이 이제 평가들을 하고요. 특히 수도 요금은 이제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지만 어찌됐든 어떤 형태로든 이제 가격을 매깁니다. 근데 이 지하수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가격을 매긴다는, 가치를 매긴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데 제가 오늘은 지하수 자원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걸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지하수 자원의 경제적 가치 평가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왜 이게 필요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적용 사례는 제가 여기 잠시 한 1년 정도 머물렀던 뉴질랜드에서 했던 사례와 그다음에 그걸 조금 더 업데이트해서 제주도에 적용했던 사례를 말씀드리고 앞으로 좀 더 이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제적 가치는 지하수를 포함한 수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쓰이는데요. 이거는 꼭 물 자원뿐만 아니고 천연 자원이나 그다음에 환경에 관한 부분들도 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다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 표에 보시면 여기 경제적 가치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가치와 이제 비사용 가치로 나눠지는데 이 사용 가치 중에 한 가지가 직접 사용 가치입니다. 우리가 물을 이용해서 그건 지하수를 하든 지표를 똑같이 사용하든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직접적인 사용 가치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생태적인 가치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죄송합니다. 가격을 매길 수 있는 가치가 있는데요. 그 자체가 존재함으로 해서 사람들이 가서 놀거나 그리고 거기로부터 이제 심미적인 어떤 느낌을 받거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직접적인 사용 가치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그러한 직접적인 가치를 포함해서 사용 가치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홍수 통제나 물을 저장하거나 이런 부분의 측면에서 보는 생태적 가치가 있는데요. 그걸 다 포함해서 사용 가치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비사용 가치는 표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미래의 어떤 이제 옵셔널한 분들 그리고 물 자체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치들 그다음에 후세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통틀어서 이제 비사용 가치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결국 정리를 하면 사용 가치는 결국은 물을 이용해서 어떤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데 사용되는 가치들로서 예를 들어서 음식이나 그다음에 음료수, 우리 생수 같은 것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이제 사용 가치로 되고 비사용 가치는 그걸 제외하고 물 자체에 내재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가치들을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수자원, 그 중에서의 지하수 자원의 정량적인 가치가 왜 필요하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면 10년 전에 그 물에 대한 가치와 현재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제 자본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따르는 수자원의 가치 비교를 해야지만이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제 뉴질랜드인 경우에 좀 오래전이긴 한데 한 20여 년 전 경우인데 그 GDP를 대비해서 한 10% 정도가 지하수 자원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는 지하수의 이용이 뭐 상당히 미미하지만 그 뉴질랜드만 해도 한 40% 가까이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자원 중에서의 지하수의 가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평가해 보는데 우리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필요하죠. 근데 대부분 정책이 이제 지표수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지하수에 대한 어떤 정량적인 가치들, 경제적인 가치들이 사실은 이제 그냥 몇 퍼센트 비율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에 대한 정확한 가치 평가는 사실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한 시사점으로 보게 되면 결국은 수자원을 개발하는 데 비용되는 발생이 있지만 그것들은 결과적으로 자연자원에 대한 비용을 발생하기 때문에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경제적 가치 평가들이 이제 적용이 돼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그 시사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경제적 가치 평가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시는 부분들은 좀 이제 경제적인 부분 좀 관심 있으신 분은 아시는데 이 현시 선호라는 게 있고 진술 선호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현시 선호 방법은 어떤 가격이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평가하기가 쉬운데 이런 진술 선호라는 거는 사실은 그 각각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그 사람의 특성들이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한 진술 선호 방식은 여기 써 있지만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직접 의향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땅에 뭐 지하수 관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지가 변동이 생기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내 땅에 예를 들어서 그 우리 공시지가가 있을 때 그 공시지가를 우리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거의 같은 지역이면 같이 매기지만 실제로 땅을 팔거나 사는 사람이 그 공시지가를 무시하고 그 관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가격을 매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이러한 진술선호 방식으로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 뉴질랜드인 경우를 그때 저도 이제 같이 참여해서 해봤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거를 이제 조사를 하냐면 이제 여기 써 있지만 그 뭐 토지 이용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그 농업용소를 사용하면서 관계를 할 때 거기서 지하수를 얼마만큼 할당을 받을 수 있는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거기로부터 얻어지는 소득은 1년에 얼마인지 투입된 노동력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전부 조사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이제 지하수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제 이건 사례인데요. 그 이제 이러한 이제 그 퀘스천에어를 이제 들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농업인을 대상으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요. 뭐 두세 시간 이렇게 합니다. 저도 같이 가서 이렇게 봤는데 참 재밌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걸 평가할 때 반드시 이렇게 그 지역, 자기 그 논이나 밭을 포함한 지역 전체적인 거를 도면을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자기 스스로의 자기 그 재산에 대한 가치만을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뭔가 좀 과평가되거나 과대평가되거나 과소평가될까 봐 하는 건데요. 어떤 거를 조사하냐면 혹시 이제 이게 그 책자에 보시면 조금 더 보실 수 있는데 그 집에 관정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그 농업용도를 사용할 때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그 전체 면적 중에 뭐 예를 들어 창고나 아니면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지의 면적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연간 들어가는 그 이제 노동력은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노동 인력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그리고 1년에 얼마의 소득을 버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부가적으로 만약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의 할당량을 20% 정도 줄이게 되면 당신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40% 줄이면 어떻게 할 거냐? 60% 줄이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전부 이제 농사를 얼마만큼 줄일 거냐? 들어가는 노동력은 얼마나 변화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평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개인의 그 생각하는 부분들을 진술선호 이렇게 이제 계속 말을 통해서 이제 받는 거죠. 근데 이걸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추적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연간 뭐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추적조사를 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그 정책적으로 반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사례들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이제 몇 가지를 이제 도출해내면 이게 이제 뉴질랜드 내셔널 리서치 카운실에서 하는 건데
지하수 자원에 대해서 제공되는 현장 가치들은 한 6가지 정도로 크게 구분된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미국 사람인데 지하수 자원 운영 정책에 필요한 요소들은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미국 EP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염 정화나 방지 대책을 수립할 때 지하수 자원을 가치를 고려해야 된다. 근데 이 지하수 자원의 가치를 고려하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TEV 방법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서 지속 가능한 개발의 개념으로도 이제 활용이 되고요. 뭐 측정 사례는 뭐 되게 많지만 제가 아까 이제 2012년에 제가 지하수 통용환경학회에 이제 쓴 논문에 이제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뭐 스페인이나 뭐 미국, 뉴질랜드 이런 데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하수 자원의 경제적 가치들을 이제 이렇게 이제 제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건 좀 오래된 경우지만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이제 돼 있어서 특히 기후 위기에 따른 어떤 정책 변화를 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적용 사례를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요 이제 적용 사례는 뉴질랜드에는 북섬, 남섬으로 나뉘는데 북섬의 요 가장 위쪽에 그 유명한 그 와인 산지인데요. 그 말보로 사운드라는 그 지역입니다. 그 넬슨이라는 도시 밑에 이제 큰 분지인데 분지가 되게 재미있게 이제 대수층이 구분이 잘 돼 있어서 예전에 뭐 거기 분들하고 이제 논문을 하나 쓴 것도 있는데 이 지역의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한 겁니다. 근데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 피압 대수층으로부터 얻어지는 지하수 할당을 줬는데 이 할당을 만약에 2배로 늘려준다. 그렇게 되면 그 물이 많아지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작물을 이제 아웃풋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 이익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양을 3배, 4배, 5배에서 센시티브하게 이제 어널리시스를 해보니까 5배 증가하니까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떠한 정도의 스트레스홀드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결국은 우리가 정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그 진술 선호 방식을 통해서 얻어진 자료를 가지고 이제 할당량도 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 기후 위기에 따른 그 농업 환경의 변화 또 농업 환경의 변화에 따른 작물의 이제 농업용수 수요량 이런 것들하고 전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경제적 가치 평가 적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결과를 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화이트라는 이분이 이제 예전에 뉴질랜드 수자원학회 회장도 하시고 이제 뭐 이렇게 우리나라 수자원학회 하면 뉴질랜드랑 매년 왔다 갔다 할 때 자주 오시는 분이거든요. 이분하고 같이 이제 다니면서 조사를 했는데 한 260명 정도의 그 이제 그 경작자를 만나서 뭐 저는 물론 한 10분밖에 안 만났지만 이제 그런 거를 쭉 해보니까 뭐 고용 효과도 나오고 가치도 나오고 그다음에 작물별로 그 단위 톤당 얼마만큼의 소득이 나오고 하게 되니까 만약에 그 작물이 이제 어떤 작물이 더 적합할 것이냐를 결정할 때 사실은 이러한 자료도 포함이 되면 좋죠. 제가 좀 이따 제주도 결과를 말씀드릴 건데 그 당시 제주도에 한 2012년 정도 당시에 결과를 봤을 때는 어느 작물이 가장 좋았다. 그런 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이제 제가 그 할당량을 줄이고 늘림에 따라서 농사 패턴을 바뀌는 거를 전부 조사하게 되니까 실제로 그 여기에 지금 그 뉴질랜드 그 넬슨 메일이라는 신문에 당시에 난 건데 이제 물에 그 한 29,000톤 정도 되는 하루에 할당량을 만약에 지금 한 29,000톤의 할당량을 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48개 농가가 104명의 풀타임 이제 그 노동자를 고용해서 쓰는데 만약에 그 할당량을 없애버리면 20명 말고 나머지 84명을 전부 이제 해고해야 되는 이러한 정도까지의 고용 창출까지도 이제 판단이 되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그 진술 선호 방식이 그 현재 농민들로부터 할당량의 조정에 따라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농업의 방향이 결정되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물을 만약에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얼마만큼의 경제적인 가치들의 손실이 발생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고용에 대한 문제까지도 이제 다 전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5년 정도의 추적조사 이거 제가 한 건 아니고 그 전에 당연히 했던 건데 이제 요때 결과입니다. 그래서 어떤 작물을 그 뉴질랜드에 보니까 낙농이 되게 유명했는데 한 2005년을 기화로 해서 낙농은 전부 감소가 되고요. 오히려 그 여기서 말하는 마켓 가든이라 그래서 그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즐겨 먹는 채소류들, 그다음에 뭐 그 화훼 이런 것들은 최소한 증가됩니다. 이러한 이제 최근에 뉴질랜드의 그 이제 그 농업의 방향이 바뀌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그 관계용수 이용도 따지고 보면 이게 패턴이 다 다르죠. 그래서 뭐 채소 용수 같은 경우는 초기에 이용량이 이제 발화 시기에 많이 들지만 낙농이나 기타는 연중 쭉 들어가는 이러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 채소가 많이 이제 면적이 많아지게 되면 초기에 그 농업 용수가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때의 할당량을 조절해주고 뭐 이러한 것들까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추적 조사의 결과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 한 5년 정도의 그 이제 여기 남반구기 때문에 이제 3, 4년 걸쳐 있습니다. 이렇게 2000, 2003, 2004.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한 8가지의 그 주 작물을 보게 되면 전체적인 그 농업 면적은 똑같고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낙농 같은 경우는 막 면적이 감소되고 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채소 이런 건 증가되고 이러한 결과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사한 걸 종합하고 거기에 따르는 수익을 조사해 보고요. 그러면 작물당 이제 수익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작물이 필요한 또 이용량도 쭉 나옵니다. 그러면은 각 작물별로 각 연도에 그 단위 이용량, 단위 톤수당 이 이제 수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결과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실제로 얼마에 이제 그 각 그 면적당 그 농가에 이제 그 수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실질적으로 어떠한 작물을 그 이제 뭐 농민 입장에서는 해야 되고 또 이제 그 정부나 이제 이 물 공급하는 이제 전문 기관에서는 어떻게 할당량을 다시 조절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그 이제 그 정책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한 1년 정도 같이 하고 이제 그런 거를 가져와서 제주도에 이제 적용을 해본 사례인데요. 그 이제 아까 뭐 기후 위기 그런 부분은 이제 김정 교수님 설명하셨는데 제주도가 조금 기후 위기에 되게 취약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동서남북이 또 워낙 편차가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이제 한 뭐 이거 꽤 오래전에 분석한 거지만 최근은 더 가파라졌을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 당시만 해도 뭐 한 40년, 30년 정도 만에 한 1도 이상 막 올라가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심각한 것이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수위는 뭐 그닥 뭐 지금 제주도에서는 뭐 지하수위가 지하수 이용량이 너무 많아서 지하수 떨어진다고 계속 그러지만 사실은 조금 이제 그거랑은 좀 다른 차원의 이제 지하수위 변화는 변동이 있고요. 이건 예전에 이진용 교수님도 관심이 많으셨었을 거고 지금 뭐 윤성택 교수님은 계속 이제 제주도 지하수 연구센터 운영위원장을 하시면서 사실 저도 같이 고민하는 부분들인데 이제 이러한 이제 취약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취약성들이 고스란히 농업으로 갑니다. 이거는 뭐 이제 꽤 오래전에 농민신문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 이제 작물 재배선의 북상을 이제 이렇게 한 건데요. 요거를 이제 왜 우리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지하수 자원의 경제성을 평가해야 되고 이제 이러한 부분이 당연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에 이제 숨겨져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1, 2, 3, 4번에 이제 그 어떤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을 접근할 때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지하수 이용량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이제 육지인 경우는 뭐 미미한 편이기 때문에 이게 당장 커다랗게 막 이게 이제 영향을 오지 않지만 제주도인 경우는 한 현재 한 93% 정도 이렇게 이제 농업 용수를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이 발생을 당연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접근했던 방식은 이제 작물별로 지하수 자원의 원단위를 이제 만들었고요. 이제 물론 이제 이런 개념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걸 제가 조금 더 이제 정리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제 빈도 개념을 집어넣어 가지고 매년 작물 잠재 증발산량에 대한 10년 빈도 증발산량을 이제 스프링클러 관계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0.8 정도로 나눠줘서 이러한 부분을 이제 지하수자원의 원 단위로 작물별로 정리를 했고요. 그러한 거로 이제 가정을 통해서 했습니다. 다만 작물별로 이제 사용량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그게 일반적으로 제주도에서 좀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뭐 약간의 모델링을 통해서 작물별로 이제
지하수 이용량을 전부 이제 이렇게 검증을 해서 작물 개수를 이제 보통의 이제 토용용 되는 부분들을 제주도에 맞게 전부 이제 작물 개수를 재조정했고요. 그래서 이제 약 한 3,400개 정도의 농업용 관정과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포함해서 한 4,800여 개의 제주도 관정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 농업용 수인 부분은 저쪽에 오른쪽 하단에 보시다시피 이제 아까 녹색으로 나와 있는 이제 그 이제 채소류들, 이런 부분이 되게 이제 제주도도 마찬가지로 이제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정리를 했고요. 다만 그 아까 뉴질랜드처럼 이제 그 추적 조사는 아직 이제 제가 원래는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프로젝트가 끝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좀 멈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전부 정리를 하면 제주도를 동서남북으로 나눠봤을 때 이제 그 아까 이제 채소류 같은 마켓 가든의 이제 그 비중은 동서 쪽에 많고요. 그 다음에 남쪽은 이제 오히려 이제 저기 맨 위에 있는 이제 그 감귤을 포함한 이제 그 과실류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이제 좀 지역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저기 농업 그 패턴이요. 그래서 거기 똑같은 이제 과정을 통해서 그 진술 선호 방식을 가지고 농업인을 이제 인터뷰를 했고요. 그래서 개별 가구에 이제 인터뷰를 하고, 그다음에 하면서 농업용수만 하지 않았고 사실은 생활용수, 관광용수도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방식입니다. 그래서 만나서 아까 이제 뉴질랜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에 맞게 만들어서 인터뷰를 쭉 하고요. 거기서 저희는 이제 오염 부분까지 사실 포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상 농가는 한 55개 그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작물 분포는 한 121가지였는데 지역적으로 편차 없이 가급적이면 이제 했고요. 그래서 결과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 연간 이제 톤당 또 헥타르당 가장 이제 수익이 많이 나는 게 그 당시에가 딸기가 이제 한 여기 나오는데요. 이제 그 당시에 US 달러로 이제 893달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가 노지, 감귤, 참깨, 토마토, 콜라 이런 순으로 이제 당시에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그 당시에는 이게 예민한 부분이라서 사실 저기 발표를 못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게 만약에 내 땅에 그러면 딸기를 많이 심은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이제 농지 매매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사례들은 그냥 이제 나중에 보고서로만 놨고요. 그래서 이걸 또 이제 동서남북으로 또 나눠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당연히 우리가 이해하고 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서부 지역은 농지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이제 서부나 남부는 그래서 노지 감귤에 대한 평균 순수익이 당연히 높고요. 그 다음에 하우스 감귤인 경우는 남부 지금 뭐 남원을 포함해서 그런 쪽에 당연히 이제 평균 순수익이 높고요. 그래서 단위 톤당 헥타르당 평균 순수익인데도 이제 이것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제주도의 전체적인 그 트렌드랑 일치가 되는데, 저기서 이제 의의를 찾는다고 한다면 이제 실질적인 가격으로 이제 제시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이후에 그 이제 생활용수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생활용수는 만나서 인터뷰를 하지 않고 우편으로, 그래서 랜덤하게 전화번호를 샘플을 해가지고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그 WTP, 그래서 willingness to pay라 해서 이제 얼마를 지불하겠느냐라는 거를 이제 통해서 이제 해가지고 그때 금액을 한번 산출해 봤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그 보통 이제 그 숫자원에 대한 여가 리크리에이션을 하는 부분은, 근데 대개 보니까 사우나에 대해서 되게 많고 거기에 따르는 비용은 얼마를 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쭉 이제 결과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 관광용 숫자원도 했었습니다. 그때 천지연 폭포 입구에 이제 서서 이제 한 며칠 동안 방문하는 사람 일일이 이제 인터뷰를 해서 외국인들을 포함해가지고 이제 쭉 해보니까 관광용 수는 되게 그 평균 한 3만 원 정도, 그 천지연 폭포에 한 3만 원 정도 해가지고 이제 관광객 수 곱하니까 뭐 한 그 당시에 이제 그 여기 1,000억 원, 연간 1,000억 원 정도의 이제 가치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사용 가치와 비사용 가치의 그 이제 이제 말씀드린 리크리에이셔널한 부분들도 이제 그게 평가가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했었는데, 사실은 중요한 건 이제 이게 그 롱기튜디널하게 쭉 그 추적 조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못했던 부분이 이제 제일 아쉽다고 지금까지 머리에 남고요.
이제 진술선호조사 표본 수가 좀 더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지역 및 작물 종류의 다양성도 고려를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지하수 이용량에 대한 실측 지점을 좀 더 확장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이건 지금 많이 확장됐습니다. 그 동안에. 그리고 이제 반복 조사가 말씀드린 이제 이제 추적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비사용 가치에 대한 조금 더 평가가 되게 지금 러프하게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요. 결국은 이러한 것들을 다 이제 종합하면 결국 최종적으로 이 그 경제적 가치 평가를 하는 목적 자체가 결국은 좀 더 나은 미래, 좀 더 나은 이제 환경, 그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 자료 제시인데 그런 것에 대한 불확실성을 조금 더 낮춰주면 이게 어느 정도의 이제 기반이 되지 않을까. 뭐 그때 그러고서 이제 끝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번 포럼, 우리 춘천국제물 포럼에도 이제 물의 가치에 대한 거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우리는 씨앗수를 연구하는 측면에서는 씨앗수의 가치 제고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알고 보면 도대체 가치가 뭐냐 하는 거 이게 참 정의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또 그러한 시도로서 이게 또 경제적 가치를 논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가 계속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 또한 제주도 말고 육지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국가에서 이런 관심을 받고 이런 또 포럼을 통해서 나중에 또 토론을 통해서도 그런 데 대한 푸시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게 되어서 정말로 우리 일반 국민들이 보실 때도 지하수가 사실은 경제적으로 큰 가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계속 또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네, 그러면은 일단 또 마지막 발표까지 듣고 토론으로 이어갈 텐데요. 마지막 그 주제 발표는 미래의 수자원으로서 지하수의 역할 및 가치라는 제목으로 부산대학교 지리학과 함수영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지하수 역할과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쉽지 않은 면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나름대로 이렇게 발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하수의 역할과 가치에서 지하수가 차지하는 그 비중, 계량적인 비중과 그 다음에 이제 지하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양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하수가 어떤 식으로 이용이 되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다 전문가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지하수의 사용량이 우리나라가 지금 지하수 수자원 총량을 372억 톤으로 이렇게 본다면은 그 중에서 한 40억 톤 정도가 그러니까 맞나요? 예, 40억 톤 정도가 지하수 사용량. 그러니까 약 한 11%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를 여러 외국하고 이제 좀 비교를 해본다면은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국토 면적이 넓으니까 더 많고 그 다음에 스페인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많죠. 70억 톤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도 우리는 한 11%인데 한 20% 정도 되고 아까 뉴질랜드가 한 40% 정도 된다고 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우리나라보다 외국이 보통 훨씬 지하수 사용량이 많다 하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 양을 보면은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 70% 정도까지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의 그 평균 강수량을 본다면은 985.5mm다 이렇게 노아에서 발표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1280 약 1300mm 자꾸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저기 그 양에 따라서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통계 기간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강수량은 절대 작은 양이 아니다. 따라서 지하수 부존량도 적은 편이 아니다 하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국제행동연구소 거기서 나온 걸로 보면은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다 했는데 절대 물 부족 국가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그 지표수의 수질이 계속적으로 이제 악화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기후 변화에 의해서 가용되는 수자원의 변동성이 더 커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하수의 역할과 가치는 미래로 갈수록 점점 상승할 것이다 하는 것은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장기적인 그 강우의 패턴을 보더라도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단기간에 집중호우가 내리고 그 다음에 전 1년 연중으로 봤을 때 그 이외 기간에는 상당히 가뭄이 계속되는 이런, 그래서 요즘 그 이야기되고 있는 극한기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극한기후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지하수의 부존량도 상당히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1960년부터 저희들이 연구한 그 2012년까지 자료를 가지고 봤을 때 기온을 보면은 겨울에 이렇게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여름철에는 거의 증가가 안 되든지 오히려 약간 내려가는, 그래서 오히려 겨울철에 그 온난화 현상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그 유역별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유역별로 이렇게 해서 지하 수위 변화 트렌드를 보면은 그 유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하는 추세와 감소하는 추세, 그리고 추세를 보이지 않는 이 세 가지 패턴을 봤을 때 맨켄달과 센스 테스트를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유역별로 조금 그 한강유역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낙동강과 금강은 상대적으로 좀 감소하는 추세, 그리고 영산강, 섬진강도 약간 증가하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지하수 공의 데이터를 가지고요. 자, 그리고 이제 평균 값으로 보면은 2000년부터 2012년 데이터를 가지고 봤을 때는 그냥 선형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지하수위가 월 평균 지하수위 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지하수위는 2000년부터 2012년, 그리고 평균 강수량으로 봤을 때는 1960년부터 2012년까지를 봤을 때는 강수량은 증가하는데 지하수위는 약간 감소하는, 이게 뎁스트 워러이기 때문에 지하수위가 깊어지니까 감소하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 국가지하수 관측망 자료를 가지고 1996년부터 2019년까지 지하수 관측망 자료를 활용해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분석을 한 게 결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낙동강 유역 그다음에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유역에서 이제 지하수 관측망 자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기상 관측소가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 유역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금강 유역이고요. 그 다음에 영산강, 섬진강 유역, 이런 식으로 해서 유역별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구 유역별로 제일 아래에 있는 그 유출 쪽에 이제 하구 쪽에 있는 하천 유출량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의 기주 유출량을 수문곡선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한 건데, 사실은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분석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이전 3년간의 자료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주 유출량을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는데, 이게 이제 3년 동안 자료 가지고 분석한 거하고 이제 10년 분석한 거하고 조금 값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물수지 분석을 했는데, 그 각 유역별로 이렇게 강수량과 그다음에 직접 유출량은 저 NRCS 시행법, 또는 SCS 시행법, SCS 시행법이나 이런 걸로 가지고 이제 그 직접 유출량을 구했고요. 그다음에 정발 산량은 펜만 몬테이스법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주 유출량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린 대로 지금 그 수문곡선에서 기주 유출량을 뽑아냈고요. 그렇게 해서 2009년부터 2018년까지의 자료를 가지고 이제 그 지하수 순 함량률을 계산을 해보니까 낙동강 유역 같은 경우에는 14.59%가 나왔고요. 그리고 한강 유역은 13.98 조금 낮게 나왔고요. 금강 유역이 15.14, 영산강, 섬진강의 합한 유역이 이제 15.33%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가지고 했는데,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뭐 아까도 나왔었지만은 RCP 4.5하고 RCP 8.5, 4.5는 저희들이 이제 그 탄소 배출량을 어느 정도 이제 온실가스를 이제 좀 제어하는 그런 것이고, 8.5는 그대로 놔놓고 이제 어떻게 되는가를 보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강수량은 그 상승하고 있다 하는 것은 여기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하수의 하강률은 지금 현재 그 앞에 저희들이 이제 2000년에서 2018년까지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지하수의 함량률을 이제 그걸 보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 나오는 강수량을 이렇게 봤을 때, RCP 4.5에서는 보니까 14.32, 8.5에서 14.56 정도로 거의 좀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한강 유역도 보면은 지금 그 한강 유역은 조금 아까도 우리 그 나왔다시피 약간 낮게 나왔는데요. 13.52, 13.76% 이 정도로 나왔고요. 금강 유역은 조금 더 높습니다. 14.52, 14.66 이렇게 되어 있고, 영산강, 섬진강 유역은 14.68, 14.75 이런 정도로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나중에 결론에서도 나오겠지만은 뭐 이 그 물수지 분석법이나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간단하게 저희들이 이제 그 강수량과 그 지하수의 변화율을 가지고 이제 그걸 분석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걸 두 개를 보면은 좀 비슷한 트렌드를 보이고, 특히 이제 기후변화 시나리오하고 물수지 분석법으로 보면은 금강하고 유역하고 영산강, 섬진강 유역은 좀 약간의 차이는 나긴 하지만 전체적인 트렌드를 보면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수의 이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보면은 거의 우리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지금 현재 그 지하수 조사 연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지하수 조사 연보를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그 생활용수가 42.9%, 농업용수 52.2%, 공업용수하고 기타는 뭐 거의 좀 작은 영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보면은 연간 이용량이 40억 톤 정도 이렇게 나왔죠. 근데 이게 그 다음 해에 가갖고 2020년도에 보니까 확 줄었어요. 29억 톤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은 거를 보면은 농업용수도 15억 톤 정도고 생활용수도 12억 톤 정도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좀 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줄었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니까 그전에는 그냥 산출 쪽으로 이렇게 증가되는 추세만 보고 이렇게 그걸 했는데 허가량을 기준으로 해서. 근데 요 최근에 이제 2017년 이후 18년, 19년, 20년 요 사이에 이제 실제 공수를 가지고 이제 사용량을 이제 측정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확 줄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정확하게 좀 정확도를 높여가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지하수의 사용량에서 좀 지하수 사용량적으로는 좀 그렇지만은 먹는 샘물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물의 가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물을 그냥 지하수를 써가지고 그냥 쓰는 거하고 뭐 이렇게 그냥 잔디밭에 주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하고 이런 먹는 샘물로 하면은 훨씬 또 이용 가치가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는 샘물을 이렇게 봤을 때는 그 지역별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은 작아서 좀 잘 안 보이시는데 허가량과 그다음에 사용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량과 사용량이 나와 있는데 사용량이 지금 대체로 한 30% 정도로 허가량에 대비해서 30% 내에 이렇게 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허가를 받을 때 생수 공장에서 허가를 받을 때 허가량을 좀 많이 확보해 놓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뭐 성수기나 이럴 때는 굉장히 풀 가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일시적으로 그냥 한 100% 정도 거의 쓰다가 연중 사용량으로 보면은 어떤 거는 뭐 57%도 나와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33% 평균값으로 하면 33%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하수도 사용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 뭐 아까 지열 이용으로 히트펌프도 얘기를 하시지만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은 온천수 이용량입니다. 그래서 온천수를 보면은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나와 있는 걸 보면은 458개소가 이제 이렇게 허가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온천수를 사용하는 용도를 보면 대부분이 지금도 온천 모욕용이죠.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 높은 데에서 뭐 부곡이나 뭐 동네 뭐 이런 일부 지역에서 난방용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난방이 이거는 부수적으로 물의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은 또 온천을 이제 모욕용으로 쓰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온천수의 가치가 그것보다 훨씬 높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저하되어 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충남 지역이나 예산 쪽에 이런 도구 온천을 비롯해서 그런 데서는 이제 온천수를 가지고 화장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기능수 이런 거를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고, 진작에도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 아벤느라든지 이런 화장품 회사에서는 온천수 가지고 화장품 만드는 걸 옛날부터 해왔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고부가가치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될 거다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별로도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고요. 저기 충남 쪽에서 많이 시도를 하는 것 같고 제주도에서도 그런 시도가 있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물수지 분석에 의하면은 한 그 14%에서 한 15% 정도의 그 지하수 순 함량률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의해서도 뭐 한 13에서 한 14, 15까지는 안 됐고요. 그 정도의 저 함량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지하수는 뭐 음용수라든지 생활용수, 농업용수라든지 공업용수 쪽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이용이 되고 있고, 더군다나 그 우리가 옛날에는 물 사 먹는 거 생각도 못 했는데 지금 사 먹는 생수 같은 경우 대부분이 지하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온천수 같은 경우에는 목욕용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은 난방용이라든지 기능수 뭐 이런 화장품 필요해서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염지하수, 제주도가 대표적인 거지만은 그 외에도 뭐 동해안이라든지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해안 지역에서 염지하수를 이용해서 양식용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든지, 그래서 이 사실은 지하수가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되고 이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한테 인식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지하수의 사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홍보도 많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울러서 이제 지하수 사용을 위해서는 지표수 지하수 연계, 통합 물 관리, 통합적인 사용, 연계 사용 이런 것들이 이제 요구가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위해서 강변 여가수라든지 이런 것들, 인공 함량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압돈, 아까도 말씀도 나왔습니다만 지압댐 이런 거를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뭐 지하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보충적인, 아까도 뭐 호주나 영국 다른 외국 경우에도 뭐 보충적인 자원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이러한 지하수의 가치라는 것은 앞으로 점점 높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극한 기후라든지 기후 변화, 그리고 수질 악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하수의 활용성은 점점 높아질 것이라는 건 그거는 명약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과학자로서 전문가로서 지하수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좀 많이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일반인들의 홍보도 하고 정책으로도 이제 입안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농업 부분에서의 경제적 가치, 그다음에 일상생활에서의 우리들에서 사용하는 뭐 지하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아마 이런 평가적인 게 종합적으로 좀 되면 훨씬 더 우리 국민들에게 이게 지하수가 매우 가치가 있는 자원이구나, 그런 인식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연속해서 세 분의 이 발제를 들었고요. 한 5분 정도 브레이크를 하고 나서 우리 토론 전문가들께서 이게 앞에 오셔가지고요. 약간 또 칸막이도 좀 하고 세팅하는 동안 5분 정도 쉬었다가 조금 발표한 것에 대해서 토론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분 쉬겠습니다. 네. 지하수의 역할과 또 가치에 대해서 또 주제 발표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전문가들께 토론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윤승태 고려대학교 지방경과학과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방송소리 원하고 김동철입니다. 오늘 모처럼 만에 우리가 잘 사실 정면적으로 접근 못했던 지하수의 경제적 가치라고 하는 측면을 세 분께서 환경적 가치부터 경제적 가치까지 두루두루 설명을 해주셨는데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최근에 세계 물이 세계도 글로벌하게 기후변화를 포함한 다양한 스트레스에 의해서 물안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물 정책의 변화도 일어나고 있고, 사실 보면 물의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기후변화를 우리도 많이 느끼지만 오랫동안 사실은 도시화라고 하는 토지 이용의 변화, 그에 따라서 인구 증가에 따라서 야기됐던 농업 생산 승계 증가를 위한 농업 지역
내 토지 관리라고 할까요? 내 시기라는 하는 것들을 하는 것도 하나의 또 위협이었고, 또 따라서 이제 1인당 물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영수용이 증가된다 등등이 사실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물의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물의 스트레스 요인 중에서 특히 우리에게는 기후변화, 물의 효율적인 활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 이 지하수가 한국적 상황에서 반대 상적으로 홀대를 받았다고 할까요? 물의 이용 배분이라고 수정의 이용 배분이라고 정책적 측면에서 이 지하수의 이용이 그렇게 활성화됐거나 아니면 과학적 관리 지위가 마련돼서 시행이 됐거나 하는 것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 이제 보면 가치가 상당히 많게 이렇게 얘기가 되는 지하수가 한국 직장에서 이 가치가 저가치인 이 천연자원으로 이렇게 취급을 받고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와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 물관리 개선안이 통합물관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재개선안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은 우리 집교수하고 지하수하고 하는 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함께 통합적으로 관리하자. 또 수량과 수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자. 한 측면에서 새로운 물관리의 패러다임, 시대적 요청이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이제 기후변화뿐만 아니고 그동안에 우리 있었던 전격적인 측면에서의 물 배분용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것에 관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의 특기에도 이런 새로운 변화에 지하수가 적정 지속 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들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저는 간단하게 이제 제가 알고 있었던 두 가지 측면, 수자원관리와 지하수라는 측면에서 얘기와 두 번째는 지하수를 지속 가능하게 우리가 보전 또는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그에 따라서 지하수 가치를 증대시키는 방향,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지하수 수자원관리에서 지하수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그 지하수가 가면 천연자원으로서의 가치, 요새는 자원적 측면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학이고, 또 하나가 지하수는 이제 환경 생태적인 가치가 상당히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새로운 재정이 필요하다는 하는 얘기인데요. 특히 이제 한국적 상황에서 보면 이 수자원이라고 하는 천연자원을 이용하는 관행이라고 하는 것이 정책적 관행이 집교수의 의존성이 대단히 큰 이런 관행 쪽으로 되어 있었고요. 또 지금은 이 물과 관련된 다양한 인식이 좀 개선이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이 지금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하수는 우리 흔히 오늘 데이터에서 첫 번째 발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담수 중에서 가장 풍부하고 가장 청정한 자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지하수의 의존도가 특히나 이제 용도가 좀 높은 물을 이용하는 생활용수, 먹는 물 이런 부분에서는 지하수의 이용이 좀 우선이 되고 있고 차선책으로 이 지하수가 이 확보가 되기 곤란한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집중수를 이용하는 정책인데 한국은 이제 그에 반대쪽으로 많이 되어왔죠. 또 두 번째는 이제 집교수하고 지하수가 이제 물순환 관점에서 우리 물순환 요즘 많이 하잖아요. 이 두 개가 하나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 양쪽 질적으로 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이 양대군에 그냥 어디에 존재한다는 거 가지고 구분할 뿐이지 사실은 집교수는 지하수가 되기도 하고 지하수는 다시 집교수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물배분의 측면에서는 같이 연결된 수치의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잘 안 됐던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기후변화 오늘 이제 얘기 많은 주제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물 스트레스에 대해서 비교적 강한 물자원, 이게 이제 지하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지하수 오랫동안 많이 이용해왔죠. 또 하나 이제 물통합 물관리 관점에서 집교수 지하수의 통합, 수량 수질 통합 이런 일로 또 위협 관점에서의 물 관리하자 하는데 이 위협 관리라고 하는 것 자체에서 상당히 중시 여겨지는 측면이 뭐냐면 물질이라고 하는 이 선관리 측면에서 벗어나서 위협이라고 하는 면의 관리, 토지, 토양의 관리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는 측면이 강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토지를 포함하는 지역의 면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한 부분은 이제 토지 이용관리라고 하는 것하고 면관리가 보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땅으로 들어갔다가 보이지 않는 물, 이게 이제 지하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접권 하천으로 다시 나오는 이런 물질에 관한 양적인 문제와 질적인 문제의 관리가 상당히 소홀하고 있었다. 이게 통합을 관리해서 이제 면관리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걸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 대한 이해가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어찌 보면 이해가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좀 그렇게 방향으로 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컨대 우리나라에서 지하수 이용에 대한 얘기를 이제 흔히 할 때 이런 얘기가 아직까지 좀 있다는 게 안타까운데요. 지하수는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또 지하수를 과다 사용함에 따라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선해, 하천이라고 하는 선해에서의 물의 부족 문제와 건천한 문제의 요인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것들이 과연 과학적으로 맞는 일이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한시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상당히 많은 지역에 있는 지하수의 강화라는 게 눈에 띄는 부분이 거의 없고 그냥 거의 평균적으로 얘기하면 전체적으로는 수익 원동이 없는 이것은 아직까지 지하수의 이용이 과다한 게 아니다. 잘못된 인식이다. 물론 로컬하게 지역적인 수익 변화가 있는 것은 맞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는 문제를 물을 효율적으로 배분 이용하는 국제적 관점에서 지하수 변화가 지하수를 많이 쓰는 것처럼 인식이 되는 이런 것들을 빨리 개선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게 면 관리라는 건 이제 면에서 상당히 아까 스트레스 요인이 이제 농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관계거든요. 농축산 관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분뇨 관리라고 해서 뒷전 관리 등등 상당히 물 전체에서 지원을 두고 있는데 과연 이게 기점 이 지표 유출에 따른 기점 오염물질의 유출뿐만 아니고 땅속으로 들어가서 기저 유출을 통해서 다시 하나된 연결된 수체인 지표수로 다시 배출이 되게 되는 이 물질에 대한 이런 것들을 관리를 안 하고 있어서 이런 것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고 여기 이제 농업을 하는 관점에서 농업 지역이 대부분 지하수를 쓰고 있으니까요. 많은 나라가 다 그렇죠. 오늘 송성호 박사님께서 농업을 쓰는 데서 지하수의 현물적인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것에 대한 아주 새로운 관점의 발표를 잘 해주셨거든요. 여기에 제가 질문을 좀 같이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하셨던 이제 현물 가치 중에서 일부 제주 지하수, 제주는 지하수에 의존하니까 그 지역에 대한 데이터를 보여주셨는데 이 농업 생산성을 총생산된 이제 작물별로 해갖고 쭉 계산을 하셨고 그러다 보면 이제 농업 생산에 의해서 우리가 현물 가치를 갖고 있는 과정에 투입되는 투입자가 이제 물뿐만 아니고 뭐 노동력도 있고 또 어떤 농민은 농사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것들에 의한 직업 수익 인컴도 있고 뭐 등등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투입자 중에서 지하수만을 고려한 이 경제적 가치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통합물관리가 진행해서 보면 면관리까지 포함하는 측면에서의 특히 지하수의 수자과 수자에 관한 통합관리가 분명히 필요한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이런 물관리에서 지진이라고 하는 고용량과 녹조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 만성적인 자연재해로서의 수재해, 가뭄이라고 하는 것을 극복하는 유일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할 수 있는 수자원이 지하수일 것이다. 그래서 이 지하수를 중요하게 좀 인식 개선을 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개선하고 그에 맞는 수연과 수재, 지하수에 대한 평가에 관한 체계 이런 것들을 다시 정립을 해서 인식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수자원 관리와 지하수에 관한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가 지하수의 지속 가능한 보존과 이용 방안, 가치 증대 방안에 관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지하수에 관한 인식 변화가 제일 먼저 우선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 토지 이용 관리 말씀드렸던 거죠. 해외에서 물 관리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정착이 돼서 시행되고 있는 게 유럽 EU 같은 경우에 나이트레이트 디렉티브, 질산염 지침이라고 해서 지표소 지하수가 유형돼서의 부하량을 과학적으로 산정을 하고 그거를 목표를 세우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래서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어쩌면 이 과학적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지하수다 보니까 이해 승진을 위한 여러 가지 투자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관계에서 우리끼리 이렇게 이제 지하수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좀 어찌 보면 이런 춘천 물포동 같은 데서도 집교수에 관해서 이해하시는 분과 또 이게 지하수 하시는 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통합을 가지고 한번 토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거버넌스에 관한 문제일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얘기했던 것은 지하수 가치의 새로운 에너지원으로서 지하수 그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요새 글로벌하게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게 카본 뉴트럴 굉장히 중요한 환경적 이슈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의 새로운 에너지원으로서의 물론 다양합니다. 특히 도시지역 이럴 때 신재생 전통적인 신재생 에너지가 우리 적응되기 어려운 그런 지역에서 지하수가 갖고 있는 첨부 지하수의 지열 에너지를 활용하는 거다. 이것도 좀 제도적으로 좀 활성화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이거를 적절하게 평가해서 이용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결국 이제 워터 에너지 넥서스에 관한 문제죠. 워터 에너지 넥서스. 지하수의 그 여러 가지 그 측면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수 위험에 대한 것들도 마지막으로는 위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지하수의 올바른 그 정책 또 그 이전에는 지하수를 바라보는 많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들, 지역 주민 이런 분들의 인식이 변화하는 것들이 꼭 전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최근에 와서 통합물 관리에 들어서 물만이 아니고 식량 생산하고도 연계가 되고 또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탄소 중립이라는 게 연계되는 중요한 매체 인식되는 시점에서 좀 이 중요한 시대적 변화에 그동안에 우리가 어찌 보면 제도적으로 놓치고 있었던 그런 부분에 지하수의 자리매김 이것들은 가치 창출이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논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거의 이상입니다. 네, 임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후보사님 아까 이 토론 끝나시면 임 교수님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우리 박유철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박유철입니다. 오늘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후변화 시대에 지하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최근 연수님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잘 모르고 있던 부분도 알게 돼서 너무나 좋았고요. 저는 그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강원도도 사실은 기후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 중에 하나인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강수량 또는 지하수량 같은 것들이 편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개발될 수 있는 여지도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충분한 곳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은 그렇지 못한 곳은 기후변화에 너무나 취약한데 그거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경 교수님께서 혹시 가능하시면은 그 지방정부에서 특히나 강원도 지방자치 정부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해주시면은 이번 이 발표와 토론이 보다 의미 있는 결과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한 그 송성호 박사님께서는 그 제주도에서 농업의 가치 그리고 지하수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범주를 벗어나서 좀 더 넓은 의미에서 경제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예시를 보여주셔서 저는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농작물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가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에
뭐 사과 같은 경우에는 뭐 대구에서만 이렇게 생산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요즘은 사과 생산지가 강원도 쪽으로 이동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감의 생산지도, 독감의 생산지도 강원도 쪽으로 이동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후변화에 따라서 농업도 변할 것이고, 농업이 변하면은 아까 얘기하셨던 그 지하수에 대한 경제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도 바뀔 텐데, 물론 이제 저희가 일어나지 않은 일을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를 좀 주시면 그것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함세영 교수님께서는 함양류를 평가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정량적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전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하수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그 부분이 매우 약해서 아쉬웠는데 그 부분을 아주 정량적으로 평가를 해주셔가지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한강 유역이라고 하지만은 강원도 쪽이 약간 좀 자료면이나 이런 면에서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강원도는 한강이 흐르지 않는 부분들에서 지하수 취약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앞으로 또 분석을 하는 것이 더 필요하고 그것을 정책적으로 또 어떻게 반영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너무나 고마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 교수님께서 정말 우리 고향의 강원도와 시에 정말 크리티컬하게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요 질문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좀 기억을 좀 해주셨다가 좀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우리 한국환경산업기술의 김이나 박사님 토론 듣겠습니다. 네, 오늘 패널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후변화 시대의 지하수 가치 제고 세션을 통해서 세 분의 발표를 통해서 지하수 분야의 리스크와 지하수 활용 방안, 인공 함량 및 지열 히트 펌프 사례, 그리고 지속 가능한 그 지하수를 위한 관리를 위한 유용한 정책 방향, 그리고 정량적인 경제적 가치 평가 방안, 그리고 미래의 수정원으로서 지하수 역할에 대한 유용한 발표와 정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변화 시대의 지하수는 국가 성장과 산업 발전의 동력원으로서 그리고 물환경 안보와 국민복지의 삶의 근간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또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저는 오늘 이 시간 발표를 토대로 이러한 지하수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측면 그리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가치를 어떻게 그렇다면 제고할 수 있는가 중심으로 함께 논의를 하도록 던져보고 싶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국가 주도로 추진된 지하수 관련 R&D 사업은 1992년 선도기술개발사업 G7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태동이 되었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는 2008년부터 10년간 1,400억 원의 그 기술개발 투자를 통해서 가리아 사업을 통해 그 지하수에 대한 사전 예방과 오염 조사 등 관련된 기술 개발을 지원하였고 18년부터는 그 지중환경 오염 위해 관리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개발 사업의 노력을 통해서 또한 지하수 분야의 그러한 그 기술력이 향상이 되었고 또한 2020년 기준으로는 지표수 및 지하수 재이용 통합관리 부분을 포함한 수정 통합관리 부분의 기술 수준이 미국 대비 77%까지 향상되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지하수 부분에 있어서의 국가기술개발사업은 다른 그 물산업, 상하수나 혹은 토양지하수에 비해서 많은 포션이 작은 현황이며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한 그런 많은 기술개발이 필요한 것이 시점입니다. 이때까지 말씀을 해주셨듯이 지하수 지표수 통합관리를 위한 기술개발사업 혹은 또한 향후 기후 리스크에 대비한 시생태 건강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이나
혹은 AI, 데이터, 네트워크 등을 기반으로 효율적인 그 이상 기후에 대비한 지하수 관리와 또한 최적화된 의사결정 기술 혹은 대응 매뉴얼 등 다양한 그런 기술 개발의 가치와 향상이 요구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기술 개발의 과제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지하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산업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를 하고 싶은데요. 2019년 그 환경산업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하자면 국내의 2019년 토양 지하수 산업 시장은 약 1조 원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하수 정화업은 기업들은 약 80여 개사, 그리고 먹는 샘물 제조업은 약 60여 개사로 파악이 되고는 있지만, 하지만 지하수 산업과 관련된 분류 체계나 혹은 지하수 산업에 관련된 그 통계 자료들은 여전히 부족하고 아직까지는 많이 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기초 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좀 전에도 발표와 또 말씀을 통해서 향후 기후변화 시대에 지하수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또한 미래 성장 동력원으로서 지하수의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먹는 샘물이나 물 응용 산업 또는 발표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지열 히트펌프 혹은 지하수와 물 에너지 넥서스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산업을 고부가가치 시킬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은 차후에는 환경적인 가치와 그리고 국민들의 복지 측면에서도 가치로 연계될 수 있는, 선순환될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가치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김희정 교수님에게 발표하신 국내외 정책들을 바탕으로 향후 기후 리스크 시대에 지속 가능한 지하수 수자원 활용과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향후 지하수 분야에 필요한 기술적인 당면 과제나 혹은 국내에서 정비가 필요한 제도나 법령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함께 지식을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마 제가 주로 자연과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확실히 이 정부 환경부에서 이런 환경 관련 R&D를 관리하시고 기획하시니까 참 다른 그 식견을 가게 너무 놀랐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김 교수님께서 좀 답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종익 교수님께서 그 이어가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경대학교 이효종식이라고 합니다. 미래 시대 지하수의 가치에 대해서 세 분 원사님께서 좋은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앞서 세 분의 토론자께서도 굉장히 좋은 핵심을 잘 짚어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그 지하수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과연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지하수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춘천 포럼이 지하수 관련 부분에서 한번 전체적인 설문조사에 대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대국민적인 지하수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그 국민의 관심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과연 초중고 학생들이 지하수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도 이제 학계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지금 과학 교과서 내용 중에 지하수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을지, 그거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교육적인 관점에서 이제 초기부터 이제 전체적인 지하수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통해서 국민적인 관심을 이제 전체적으로 끌어올리고, 그리고 요즘에 TV 프로그램 보면 굉장히 유명하신 이제 학자분들께서 TV에 나와서 관련 연구에 대해서 설명도 많이 해주시는데요. 저희 쪽도 마찬가지로 그런 좀 적극적인 자세로 일반적인 국민들에게 지하수에 대한 가치를 조금 홍보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적인 측면은 이제 정부에서 이제 지하수에 대한 관심을 가지려면 이제 국민들의 이제 관심도가 높아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교육뿐만 아니라 지하수를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국민들이 정말 지하수에 대한 관심, 지금까지야 단순히
뭐 생수, 온천, 뭐 여러 가지 단순한 부분에서만 지하수가 활용이 되고 뭐 홍보가 되고 쓰는데요. 뭐 파리협정 때문에 뭐 탄소 배출권이 뭐 국가적으로 거래가 되는 현실이 다가오고 있고 이제 현실에 직면한 문제인데 앞으로 이제 미래 시대의 기후변화를 통해서 지하수가 고갈되고 지하수를 많이 활용해서 농업을 짓는 지역에서는 당연히 부족한 지하수를 어디에서 이제 사와야 되는 지하수 거래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지하수 분당 경제적 가치를 얼마로 해서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을지 그런 경제적인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미리 사전에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물수지, 그러니까 양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결국 양과 질이 같이 가야지만 우리가 정말 필요한 물 자원으로서 지하수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농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산업적인 측면에서 물의 뭐 등급에 따라서, 그러니까 수질적인 측면에서 등급에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경제적인 차이가 있을 건지 그런 부분, 그리고 미네랄 성분의 함량에 따라서도 어떠한 경제적인 차이가 있을 건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같이 국가적인 그런 경제적인 가치 평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제 생각은 여기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희 참 부족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잘 몰라준다고 제가 원망을 좀 하고 있어서 노력을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말씀 주신 그런 부분 포함해서 아마 우리가 좀 그런 발걸음을 제시하는 노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가 환경기술원하고 우리 태양자수 캠프도 또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노력은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하는 분들, 뭐 초중고 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께서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우리가 뭐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연구는 참 애써서 좀 하고 대학교 연구를 열심히 하는데 어쩌면 일반 국민이나 아니면 좀 초중고등 교육이 좀 우리가 조금 덜 관심이 가지 않았나 싶어서 요즘은 좀 반성하게 되고 이걸 계기로 그런 노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아까 우리 내부 전문가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나중에 좀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물포를 저녁에도 보고도 하고 할 건데 오늘 주신 거에 대해서 발표 순서대로 답을 조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우선 박유철 교수님께서 질문해 주신 기후변화 시대에 지하수 가치 제고를 위해서 정부와 지역공사가 국민의 복지적 가치 창출을 위한 지원 방안을 뭐가 있을까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우선 관련 부처를 포함해서 유관 기관에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지하수 기술 산업의 현황을 잘 파악하고 그 관련 기술 산업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가적으로 지원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 조건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하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기후 위기 시기에 양질의 지하수 자원을 확보하고 그거를 또 그 가치를 국민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또 그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국가 정부의 차원에서 이러한 그런 전략을 수립해주고 또 이제 지방 정부는 이걸 따르면서 또 지방 정부 방송국 같은 데에서 공영 방송을 통해서 이러한 국민들의 교육을 이렇게 동참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지하수 이용한 이런 활용을 통한 기후 변화에 활용을 통한 제가 말씀드렸던 지원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이동 환경이라든지 유출 지하수 활용이라든지 그런 에너지 지속 가능한 그런 에너지 확보에도 지하수 활용한 지하수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에 대한 과감한 투자도 국가와 함께 국가적으로 지방 정부와 함께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과감한 국가적 지원이 지하수 관련 기술의 고도화를 실현시킬 수 있고
동시에 지하수 역할과 중요성을 생각해서 기후변화라는 지하수의 가치 또한 제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이나 후원자님께서 질문해 주신 기후 위기 리스크 시대에 지속 가능한 지하수 수자원 활용 경제적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향후 지하수 분야에서 추진이 필요한 기술 개발이나 당면 과제나 국내에서 정비가 필요한 제도가 무엇일까 또 그런 동력이 있는가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제가 알기로 2025년에 그 세계 물 시장이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발표된 거를 이렇게 들었는데요. 우리나라 물 시장도 이번에 코로나와 그다음에 또 얼마 전에 수돗물 유충 사건도 나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저희 그 생수 물 시장이 1조 원을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게 앞으로는 이제 2배 넘게 성장할 것이다라고 하고요. 그럼에도 이제 그런데 우리는 이제 지하수 하면은 지하수 오염, 정화 뭐 이런 부정적인 말이 키워드가 계속 되어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런 지하수는 지하 안반에 땅속 깊은 곳의 대수층에서 자연 여과된 청정 지하수라는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저희가 좀 힘써서 세계 물 시장에 우리나라 지하수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1,000조 규모의 해외 시장에 물 시장에 장벽 없이 진입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의 그런 인벤토리를 구축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런 지하수 또 하나는 제가 그 발제 중에도 좀 잠깐 나왔던 얘기지만요. 저희는 이제 좀 이렇게 필요한 정비 분야나 법령 제도 쪽에는 그 지하수 이용 부담금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과 금액 또한 한강 수계 물 이용 부담금이 톤당 이제 170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의 50%인 게 이제 지하수 이용 부담금입니다. 이런 거에 대한 현실화하는 정비 방안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표수는 사람들이 공수라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하수는 특정 토지의 소유자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현행 그 지하수법 제3조에 따르면은 국가는 공적 자원인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그다음에 국민의 양질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법령에 나와 있는 만큼 국가적으로 관련 내용을 좀 홍보하여서 지하수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 또한 제고할 수 있는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지하수에 대한 가치 측면에 대한 이제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해서는 아까 윤성택 교수님께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혹시나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 발표 자료에도 뭐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이제 설문을 이제 인터뷰를 할 때 들어가는 항목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향후에 수질 악화를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까지는 이제 평가 대상에서 빠졌지만 예를 들어서 뭐 노동력인 경우에 뭐 어떤 농민은 이제 그냥 풀타임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뭐 직업을 가지시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그만큼의 비율을 그분에게 이제 여쭤봐서 이제 만약에 풀타임으로 한 분이고 이제 가족 중에 한 분은 뭐 파트타임이라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드는지에 대한 부분이 포함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노동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의 연중 이렇게 노동력을 쓰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작물을 재배할 때라든가 아니면 파종할 때 이렇게 쓰는 경우는 그만큼의 이제 노동력들에 대한 가치를 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농약이나 비료 같은 것들도 전부 여기 이제 비용 다 이제 판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가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제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설문의 강점이 뭐냐면 아까 뭐 있는 사례도 말씀드렸고 제주도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앞으로 향후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다시 피드백을 해서 뭐 2년 후에 아니면 1년 후에 계속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가치 변화들을 이제 추적한다는 추적 조사가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이제 심지어는 이제 어떤 토지에 있어서의 그 물을 치수할 수 있는 이제 취수 시설, 그러니까 지하수 관정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땅을 이제 구매하게 되면 얼마만큼의 가치를 주느냐는 식으로 주변에서 물어봄으로써 이제 그 땅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까지도 이제 지금 현재 이 설문 인터뷰 항목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희가 이렇게 주평가증도 갖고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아마 그 당시에 봤을 때 충분히 그 모든 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비용과 수익을 전부 가능하게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최근에 한 10년 정도의 이제 한 8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현실적으로 조금 뭐 변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교수님께서 질문은 아니시지만 예를 들어서 뭐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그 지하수의 과다 사용으로부터 지하수가 하강한다 이런 식의 어떤 도식적인 부분들이 사실은 뭐 여러 다른 측면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하천 정비도 많이 했고 뭐 강수 패턴도 바뀌어지고 심지어는 그 산림에 의한 차단 강수도 많아지고 이런 준설에 의한 또 기저울줄도 바뀌고 막 이런 부분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지하수가 과다 사용되니까 수위가 강화된다 이런 식의 조금 더 도식적인 부분들이 너무 팽배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이외의 그 나이트레이트 바이오리그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제가 지금 이제 근무하고 있는 제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잘 지적해 주셔서 어떤 저희 제주 쪽에도 좀 한번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또 거버넌스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그 제주도의 거버넌스가 사실은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기회될 때마다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결국은 물을 쓰는 이용하는 조직과 그다음에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그런 그 기관과 그다음에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어떤 그런 거버넌스가 사실 제주도에 상당히 시급하게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돼서 그런 부분들도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그리고 박유철 교수님께서 이제 그 강원도에 이제 좀 더 이렇게 그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하셨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강원도에도 똑같은 어떤 기후 위기에 따른 농업 환경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고요. 그리고 특히 또 뭐 아까 이제 뭐 어떤 위원님께서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한강 이 수계에 미치지 않는 좀 더 취약한 그런 지역에 대한 특히 뭐 강원도는 막 고랭지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그 지하수 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 되게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그 시간 및 공간적인 불확실성이 사실은 제거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경제적 가치가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방법은 사실은 제가 제주에서 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 변화 속도가 과거에 아까 제가 데이터 보여드렸던 뉴질랜드 같이 한 5년 정도의 변화가 이렇게 어떤 트렌드가 경향성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나라 농업의 특성은 사실은 우리끼리 많이 좀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올해 뭐가 잘 됐다 그러면 내년에 다 바꾸고 막 이런 게 너무 급격하다 보니까 이러한 가치 평가의 어떤 그런 연속성이 많이 깨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을 동일하게 재해서 어떤 트렌드가 발생할 때 우리가 이제 모니터를 하고 그거를 다시 정책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불확실성이 제가 보기에 제주보다는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어프로치가 만약에 이제 일제로 적용된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몇 가지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그런 것들은 아마 하는데 당연히 제가 경제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이제 도입돼야 된다고 친다면 좀 더 그런 것들이 좀 같이 했으면 좋겠고 제가 알기로 대전대학인가 거기에 김성문 교수님과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이제 이런 경제적인 가치 그런 데서 이제 디스커션 하다가 했는데 그분도 예전에 뭐 이제 이러한 과목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같이 협업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김민아 박사님이나 이용식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다 동의하고 뭘 저희가 이 지하수 관련된 쪽에 이렇게 이제 일도 하고 연구도 해봤는데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이렇게 우리 자리에서 이런 걸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오늘 토론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질문하는 게 그렇게 여기 토론위원님들께서 하신 건 별로 없는 걸로 생각이 됐고요. 박유철 교수님이 학력력 평가에서 강원도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낙동 저기 한강역 쪽에 이제 그 강원도가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강원도는 사실은 그 낙동강역의 발행지도 이제 강원도에서 수사되고 또 이제 그 한강역도 그렇고 또 한편으로 강원도는 아시다시피 동해안 쪽에는 또 이제 그 일부 따로 일부 또 동해안 쪽으로 흘러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해서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처음에 제가 보여드린 거는 함량률의 그 강기업별과 가구에서 이거 유출량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데 사실은 좀 자세하게 이렇게 올라가려면 소유업별로 이렇게 함량률을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낙동강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한 게 있는데 다른 지역은 아직까지 좀 유역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렇게 못 했는데 강원도도 이렇게 소유별로 이렇게 좀 자세하게 하다 보면은 특성들이 어떻게 되는지 변동성이나 이런 것을 좀 더 자세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수 수량과 수질을 이렇게 우리가 지하수의 가치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유정식 교수님이나 윤석기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수량과 수질을 고려해야 된다. 당연히 수량과 수질을 고려해야 되는 거고 제가 오늘 보여드린 거는 뭐 양적인 것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넓혀서 이렇게 완벽하게 하려면 당연히 이제 수량과 수질을 고려해서 이야기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약된 시간이라서 뭐 여러 가지 말씀은 멈춰진 측면도 있고요. 뭐 다른 설명, 답변은 이 정도로 해서 지금 마치겠습니다. 혹시 오늘 지금 이제 또 발제자분들께서 답을 주셨는데 혹시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저희가 고난 때문에 좀 지체가 되어가지고 혹시 조금 더 코멘트를 하실 토론자분이시면 다 말씀 주셨으면 그러면 나머지 시간을 통해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장시간 동안 기후변화 시대에 우리나라 대학교의 가치 제공 문제에 대한 좋은 주제 발표와 또 실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걸 정말 오늘 많이 배웠고 또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이 참 많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나온 여러 가지 문제점과 그리고 그에 따른 개선 방안들은 앞으로 우리가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또 실제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노력들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라는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서 또 이게 불편한 발표와 토론 환경에서도 자리를 해주신 우리 전문가님들께 부득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신천국제물포럼 지하수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